한밤중에요. 골목길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어제 새벽 2시 반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아하. 자세한 설명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고 차체도 심하게 흔들립니다. 네. 머뭇머뭇거리더니 우회전을 해서 다시 질주를 시작하는데요. 이 차량 점점 속도를 내더니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 순간 아이고. 그 옆에 서 있던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납니다. 아이고. 네, 자세히 보시면은 역주행이에요. 오른쪽으로 달려야 하는데 지금 그러네요. 왼쪽으로 달리고 있죠. 네. 이 행인 2명을 치고 잠시 또 머뭇머뭇하더니 그대로 그냥 달아납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봤어요. 네. 이쪽에 하얀색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좀 피하는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질주합니다. 네. 이 차량 알고 보면 뒤에서 추격하는 택시가 있었는데요. 아. 이 택시를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더 냅니다. 이 도로에서 시속 130km까지도 아이고. 내달립니다. 네. 네, 옆에 있는 가드레일도 봤고요. 네. 이렇게 내달린 끝에 자신의 집 앞까지 도착은 했습니다. 아하. 하지만 추격한 택시 기사에게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저 상태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영상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보면 광란의 질주가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네, 광란의 질주죠. 네, 왜 광란의 질주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 알코올 농도가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6%,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소주 반병과 맥주 2병 정도를 본인이 마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해운구가 집이었나 봐요, 피해자 집이. 네. 거기서 술을 마시고 다시 기장군으로 갔고요. 기장군에서 다시 여기로 차를 몰고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약 30km를 음주운전을 한 건데요. 허허. 역주행,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네. 모든 걸 다 한 거죠. 그때 택시기사가 없었으면 그때 추적을 하면서 경찰에 그 경로를 알려준 건데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한참 동안 주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거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앞서 보신 것처럼 행인 2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뺑소니 범이었습니다. 당시 목격하신 분들 그리고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은 도로가에 누워있었고 한 명은 이렇게 차에 불을 써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퍽 소리 들어가지고 그냥 퍽 소리밖에 못 들어서 그거 듣고 나와보니까 쓰러져 있더라고요, 두 분이서. 소주 반병에 맥주 2병 정도 마셨다고 하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답니다. 김동철 원장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6%입니다. 정말 만만치인데 그러고도 운전대를 잡았어요. 이게 사실 습관적 주폭이라고 보셔도 아하. 무방할 것 같고요. 사실 그 만취 상태에서 사실 사람을 치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법적 행동을 벌였는데 네. 중요한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하. 자,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네. 자, 이건 상당히 웃긴 얘기죠. 기억이 그러네요. 나지 않는데 집까지 찾아가고 네. 그리고 술은 정말 조금 마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보통 이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사실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도 그래 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고 스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습관적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양심도 습관입니다. 아하. 자, 이 사람이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양심이 있다 없다 분명히 술을 안 마셔도 양심은 없었을 겁니다. 네. 자, 술을 먹으니까 더욱 과격해지고 네. 지속적으로 더욱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 아하. 얘기할 수는 있겠죠. 최단비 변호사님, 잡고 봤더니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중국인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아직은 이제 형사재판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사재판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출국을 일단 금지를 해요. 그리고 형사 절차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 같은 것을 받으면 네. 강제적으로 출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벌받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의 나라에 가서 이제 사법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사람 중국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행 중국이 얼마나 이러한 음주와 관련된 뺑소니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냐면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법을 엄격하게 했습니다만 중국 법은 더 엄합니다. 2011년 이후에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교통사고를 유발을 했습니다. 이때에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평생 면허를 딸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요? 여기에다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범죄 저지른 거 정말 잘못됐죠. 네. 하지만 중국에 돌아가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본인 스스로도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데 김기혁 아나운서인데 앞서 네.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 중에 저 차를 따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택시 운전 기사님이었다면서요? 네, 그 사고 당시에 그 앞쪽에 택시 기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이 차량이 그대로 도주를 하자 택시 기사분이 이 차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12km 정도를 추격전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집 앞에 가서야 이 음주운전 차량이 멈췄는데 네. 거기서도 택시 기사분은 멈추지 않고 이 남성이 내리는 것을 잡아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네. 경찰이 그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이 남자와 승강이를 벌였고 붙잡고 네. 있었고 경찰이 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도 감사 인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택시 기사분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이 신고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에요. 이 40대 택시기사 운전하시는 기사님이신데요. 장면을 보시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쫓아가면서 이 112에 신고를 해서 앞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얘기처럼 계속해서 위치를 알려주신 거. 그러니까 경찰도 이 현장까지 신속하게 올 수 있었고 바로 이 만취 운전자 중국인이라는 사람 집에서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이 다치신 분들 정말 천만다행이게 저희가 알아봤더니 큰 부상이 일단은 아니라면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이 중국인 정말로 대한민국 법에 이 무서움을 좀 따끔하게 단죄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단비 변호사님 왜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죠. 네. 이름은 먼저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얼굴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적극적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사실에서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음에 언론에 공개된 때 얼굴을 공개하자 이러한 방식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1일쯤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아직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이름만 공개되니까 고유정이라는 동명이인들이 2차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인 6일에 먼저 공개를 하게 했고요. 이 공개하는데 시간이 좀 짧았어요. 조사실에서 유치장까지 30m가량밖에 안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마스크 같은 것이 없는 소극적인 공개를 결정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긴 머리, 단발머리를 내리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로 결정을 했지만 사실상 공개는 안 된 뭔가 좀 공개가 불발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최단비 변호사님 저 상태라면 소극적 공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고개를 푹 숙여 머리카락을 늘어뜨렸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 경찰분이 잠깐 자 있어 보세요. 자 언론에 공개돼야 되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로 확 넘긴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지 못하기는 해요. 네.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가려지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옆에 계신 분들이 얼굴을 치워준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이번에 한 30m만 움직였지만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뭐 재판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수사를 받으러 가거나 할 때에는 포토라인 같은 데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옆에 계신 경찰분들께서 똑바로 서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는 하시니까 똑바로 서게는 해줍니다. 그럼 그때에는 얼굴을 가리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어제는 짧은 동선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피의자 고유정은요. 저렇게 체격 조건을 보면 16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한 60kg 정도 나간다고 일단 알려졌어요. 50kg 정도요. 50kg 정도 되는데 그런데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의 체구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체구가 일단은 체격 조건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서요. 네, 피해자 같은 경우는 180cm에 80k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체격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이렇기 때문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 니코틴 치사량이라는
검색을 했다라는 것이 네. 피해자가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이 또 제시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혼자 살해할 수 있겠냐,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있지 않느냐라는 여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 현재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니코틴이라든지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직 판가름이 안 나고 있고요. 아. 공범 여부에서도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드러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유정의 진술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도 그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결정은 했어요. 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제주경찰청이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일단 얼굴 공개를 적극적으로 뭐 이 현장 검증이나 이런 데서 아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좀 경찰도 조금 미루고 있는 이유가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11일에 얼굴 공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나마 조금 앞당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1일, 그러니까 이 여성이 고유정이 자택에서 체포가 된 후에 네. 그리고 지금의 심경이 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얼굴 공개를 좀 미뤘었는데 네. 지난 1일 긴급 체포된 이후에는 유치장에서 지내면서 뭐 밥도 거르지 않고 잘 먹고 뭐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보였었다고 하는데 그래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고유정의 태도가 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조급해하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고 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순간부터 좀 고유정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의 진척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얼굴 공개는 좀 잠시 미뤄두자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보면은요, 저 고유정의 오른손 쪽에, 오른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잠깐이지만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 고유정이 아마 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추정이 돼요. 그걸 병원에서 치료를 직접 본인의 발로 가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현장 검증도 여전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조금 그건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 따라서는 날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는 10일쯤 검찰 송치다 아니다 11일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일단은 고유정의 구속 만기일은 11일이랍니다. 11일. 그러니까 검찰의 송치가 되는 날짜는 11일이니까 그때쯤은 이 공개가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지금 공개가 안 되냐 되냐가 일단 초미의 관심일 것 같은데 김동철 원장님 일단은 유족들이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다는 게 지금 언론 보통에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법원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 네. 그 피해자 이제 유족들이죠. 유족들이 상당히 이제 그 고유정에게 상당히 많은 어필들을 했습니다. 이건 계획살인이고 그리고 너무나 확실하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얼굴 공개를 해라.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들로 이제 봤었을 때 네. 고유정이 아마 상당히 이제 살인을 하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도 네. 유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그리고 항의를 듣기 전까지는 개인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과거의 가족이지만 그래도 네. 가족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됐을 테고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심적 변화가 생겨서 네. 아마 지금 뭐 김기혁 아나운서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뭐 밥도 먹는 게 좀 줄고 그리고 또 좀 불안해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네. 확장이 됐다는 느낌들을 좀 가져서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복잡하게 심경 변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급격히 변하고 있나 봐요. 그 심경 변화를 또 경찰이 유심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족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유정에게 더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행 후 한 행동 때문인데요. 유가족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핸드폰에다가 자기가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살해해놓고 사망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핸드폰을 눌러서 그 사망자가 보낸 것 같이 그렇게 알리바이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족분들도 지금 분통하고 억장이 무너지니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저 말을 종합해보면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저 고유정이라는 사람이 범행 후에 즉 전 남편을 이미 살해해놓고 전 남편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문자 시기를 보면 27일입니다. 27일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펜션에서 빠져나온 날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27일 오후 이 펜션에서는 좀 떨어진 제주시의 모 호텔 근처에서 네. 이 살해한 전 남편의 휴대폰을 가지고 본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냅니다. 이 문자 내용은 이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 예. 뭐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니죠. 예,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 등을 토대로 봤을 때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로 또 보고 있는 아하. 거고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어쨌든 이때까지 전 남편이 살아 있었다. 이렇게 해서 뭐 가짜 증거를 만들려는 네. 예,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문자 내용이 김동철 원장님 남편 행세를 하면서 이미 숨진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휴대전화, 즉 고유정 본인의 휴대전화로 이 문자 보낸 내용이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을 왜 보냈을까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기혁 아나운서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범죄 은폐, 은닉을 위해서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적으로 했던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왜 살인을 했던가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네. 전 남편에 대한 앙심이 있거나 상당히 부정성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심리적으로 전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마인드로 본인이 남편의 것들을 적고 본인이 받아서 위안을 받는 이런 심리적 문제들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혹시 해볼 수 있을까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런 문자를 일단 보내놓으면 자신의 범행은 부인할 수 없는 어쨌든 자백을 했으니까요. 다만 당시 이 범행 과정에서 남편에게 이 범행을 할 수밖에 없던 원인 제공, 즉 원인 제공을 남편이 했다란 쪽으로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도 혹시 해석 가능할까요? 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초반기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 남편 탓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네. 최근에 또 우발적으로 수박을 자르다가 셋이 파티를 하는데 수박을 자르다가 격분을 해서 살해를 네. 했다라는 식으로 우발적인 사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 많이 불거지는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자식을 둔 갈등 문제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해서는 계획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네. 범행 동기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 동기라는 것을 우발적으로 그리고 남편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네. 오버킬 가능성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오버킬이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버킬이라는 거는 살해를 할 때 과잉적으로 공격하는 걸 말해요. 수에 찌른다거나 공격을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감정이 격해졌을 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앙심이나 원한이 되게 깊었을 때 특히 면식범인 경우 많이 드러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개인적인 성향까지도 많이 합세된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체를 많이 훼손을 했다라는 것들은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한이라든지 성향 자체가 잔인한 부분이라는 건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피의자 고유정은 나름대로 완전 범죄를 꿈꾸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곳곳에 뭔가 장치를 숨겨놓는데 오히려 전체를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 허술한 곳이 많다라는 게 대체적인 언론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은 만약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을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본인이 예약을 했던 것이 무인 펜션이기 때문에 무인 펜션에 들어가고 나가고를 사람이 직접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고 나서 27일이 지나서 이 남편을 찾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으니까 자신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만약에 남편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이렇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어디론가 잠적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실종 신고가 안 되고 기다릴 수 있고요. 그러면 네. 그 사이에 CCTV는 없어졌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고 나서 시신을
곳곳에 유기했기 때문에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시신을. 그러면 결국은 이 여성이 범인으로 의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빨리 신고를 했고 CCTV가 확보됐고 진술을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뒤집어 보면은 본인이 구멍이 난 곳들이 있었던 거죠. 아하. 근데 그 전에 지금 이제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네. 이 양육권과 관련된 양육권 아니고 면접 교섭권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이 고유정이 상당히 격분을 했고 남편에게 전 남편에게 격분한 흥분의 상황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가족들은 조금 만나러 갈 때부터 걱정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정 입장에서는 본인은 계획적인 범행을 꿈꿨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획적이거나 완전한 범행은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사건이죠. 범행 동기는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숨진 전 남편 피해자분은요. 이 아들과 떨어져 살면서 2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요. 이 양육권을 이 고유정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도 수입이 없잖아요. 돈벌이가 없는데 꼬박꼬박 월 40만 원 정도의 생활비, 양육비를 고유정한테 지급을 해오고 있었대요. 2년 만에 면접 교섭권을 재판을 통해서 얻어서 2년 만에 아들을 보러 가는 설렘을 안고 가다가 그날 이렇게 끔찍한 범죄의 희생을 당하고 만 겁니다. 반드시 경찰이요. 이 중요한 퍼즐입니다. 범행 동기를 반드시 밝혀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 어제 의정부에서요. 이런 소동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었는지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어제 현충일이었죠. 이 현충일에 태극기는 개양하지 못할 망정 이 아파트에서 아주 투신 소란을 일으킨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인데요. 이 아파트 12층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로 투신 소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차도 출동을 해서 이게 현장 모습이에요? 예, 현장 아하. 모습입니다. 그 당시 모습이에요. 네. 예, 이 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남성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네. 뭐 옆집, 윗집, 아랫집 다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네.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협도 하고요. 네. 네. 지금 저렇게 12층이면 그냥 여기서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도 아찔해요. 그런데 저렇게 그 자기 집의 난간에 매달려서 저렇게 뭔가를 외치고 있는데 대체 최단비 변호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112에 신고가 접수돼서 와봤더니 저 50대 남성이 알몸으로 에어컨 실외기에 앉아 있었죠. 네. 그냥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안에 시체 두 구가 있다. 아이고. 나는 1968년생 땡땡땡이다. 불이 났다. 살려달라 이러한 말을 하면서 막 외치고요. 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2시간 설득 끝에 남성이 이 에어 매트로 네. 뛰어내렸고요. 네. 남성의 안전을 확보한 이후에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 봤죠. 왜냐하면 집안에 시체가 있다 그러고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어허, 네. 제압을 해야 될 거예요. 화재를 네. 제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 봤지만 이 남성의 얘기와는 달리 집안에는 시체도 없었고요. 네.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일단은 저 알몸 투신 소동한 사람도 에어매트, 경찰과 소방당국이 설치해놓은 에어매트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외친 대로, 주장한 대로 집에 혹시 강력사건의 흔적이 있나 봤더니 일단 그것도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아니 그러면 저 상황에서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경찰 특공대 같은 분들이 그냥 확 가서 얼른 빨리 제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상태를 보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 베란다 안쪽이 아니라 실외기 쪽에 있고요. 네. 난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갑자기 투입을 했을 때는 본인이 뛰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봤더니 상태가 말할 상태도 아니고 너무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투입을 할 수 없었던 건데요. 네. 한 2시간 동안 지체가 되니까 이제 위층과 아래층에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이제 침입을 한 거였는데 그 네. 순간에 바로 뛰어내린 거죠. 아하. 이제
아래에서 이제 체증 등으로 아마 증거를 계속 이제 녹화하기 위해서 영상도 찍잖아요. 보면은 실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처럼 위에서 이 밧줄을 타고 경찰 특공대가 내려오고 있었고 아래층에서 이제 진입을 하려 있었고 그리고 앞서 보면 저 알몸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의 집 안에서도 영상이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세 방향에서 계속해서 접근을 한 거,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저렇게 난간 쪽에 있는 남성의 모습을 경찰이 접근해서 일단 체증 자료로 지금 확보해놓은 영상 보면은 접근을 계속해서 세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시간 소동 끝에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혹시 이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의 지금 상태는 어땠습니까? 김경환 아나운서. 네. 이 남성 사실 그 베란다 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집기들을 많이 던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집기들도 던졌지만 그 베란다 창문을 손을 이용해서 다 깨트린 깼어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혈흔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에어매트로 떨어지면서 에어매트 좀 끝쪽에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양 다리가 현재 골절된 상태인데 아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세요. 양다리 골절이에요. 에어매트 끝쪽으로 투신해가지고. 그리고 12층 높이면 얼마나 가속이 붙었겠어요? 이 상황을 목격한 분들은 이게 무슨 난리야. 휴일날, 현충일날 그랬을 거예요. 주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떠내렸는데 작년에는 이제 저 에어컨 시래기 던지고 떨어졌는데 올해는 막 씨발 다 던지더라고. 홀딱 벗고 테레비 던지고 여기 탑자도 떨어져서 의자도 던졌고 요 뒤에도 있고 지네 집에 있는 집기 다 던졌다가 바꿨더라고. 평상시에 내가 여기서 보면은 남자는 또 거든.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나네요. 김동철 원장님, 이 사람이 작년에도 또 떨어졌답니다. 맞습니다. 작년 이제 2017년 말에도 이제 이런 소동을 벌였는데 네. 이게 정말 죽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럼 2년 전이에요? 작년 2017년. 1년 반 정도 네. 이제 지난 상황인데 죽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방에서 주사기가 발견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아하. 마약인지 아닌지 이제 경찰에서도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네. 이 사람은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망상도 좀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약간 폭력적인 네. 어떤 그런 습관적 행동이 있는데 네. 조현병 정도의 의심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아마 증상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혼자서 네. 있으면서 망상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던지거나 네. 스스로에 대한 자해를 하는 행동들도 많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다방면적인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성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사기가 웬 말입니까? 주사기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회용 주사기인데요. 그거를 빨리 지금 회수해가지고 국가서에 좀 의뢰를 하려고 그래요. 나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몸 소동의 원인이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마약에 기인한 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찰들이 이 남성이 집에 시체가 있다고 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들어갔죠. 그래서 집안을 수색을 해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용했거나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주사기가 보통 집에 있으려면 치료용이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 투약용이거나 할 수 있겠죠. 이 남성의 전과를 봤더니 이 남성 과거 마약을 투약해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진짜, 네. 교도소에서 보육하다가 지난달에 출소를 했어요. 그래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집에서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는 주사기가 발견이 됐고 이러한 알몸 투신 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수에 가서 여기에 마약이 있었든지 여부를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마약과 관련된 처벌이 따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 한 차례 투신을 한 전력이 있다는 것까지는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투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 주민분들 새까맣게 모르셨을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번 기회가 주민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오히려 또 불안감도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0대 승객이요 택시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반경이었습니다. 네. 40대 택시기사가요, 서울에서 19세의 10대 여성을 승객으로 태웁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 택시기사가 여성을 승객을 태우고 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 여성을 아이고. 데리고 가요. 그런 다음에 뒷좌석에 여성을 감금을 하고요. 차 안에 가지고 있었던 테이프로 여성의 손목을 묶고 여성의 눈도 가리고 이 여성을 3-4차례 폭행을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흉기로 이 여성을 위협을 하면서요. 네.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도 합니다. 네. 이 피해 승객 너무 무서웠겠죠. 네. 그런데 10분 정도 이렇게 감금을 당하다가 가까스로 이 남성 택시기사를 뿌리치고 네. 도망을 쳤고요. 어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네. 일단은 천만다행이에요.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정말 극적이에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지만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탈출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이 택시기사가 특수 중감금치상으로 기소가 됐어요. 특수는 흉기를 이제 휘둘렀고 거기다가 감금, 택시 안에 못 나오게 했죠. 그래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 중감금치상입니다. 네. 혐의 자체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엄하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 남성이 그런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아니 징역 1년 6월인데 집행유예가 3년이라는 것은 일단 이 형의 집행을 말 그대로 3년간은 미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흉기로 위협을 하고 감금을 하고 상처까지 오는데 어떻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거 잘못 내린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허. 이 남성이요, 택시 운전사잖아요. 이 19세 여성의 승객을 태웠는데 그 당시에 이 여성 승객이 만취한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 만취한 승객이 이 택시기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택시 회사 밥 벌어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 이 모욕감을 느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것이 이 범행의 동기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집행유예를 한 참작 사유들을 들었는데요. 참작 네. 사유가 일단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은 굉장히 중한 죄이지만 감금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 네. 피해가 좀 경미하다. 여기다 더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계획적이 아니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단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일단 반전이 있네요. 그냥 처음에는 택시기사 정말 이 몹쓸 행동, 몹쓸 짓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상당히 놀라운 반전의 내용이 있었어요. 김동철 원장님. 10대 아무리 내일 모레면 20살 다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택시기사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보고 상당히 좀 마음이 씁쓸했던 모습들이 뭐냐면 10대였고 그리고 또 기사분은 40대란 말이죠. 네. 자, 딸뻘의 10대 그리고 40대의 아버지뻘. 네.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투영이 되는 듯한 느낌들이 살짝 들어서 네. 사실 뭐 가정 폭력들도 사실 요즘 상당히 많은 사건들을 저희들이 이제 접하는 부분들인데 네. 딸뻘 같은 여성이 아버지뻘 같은 이제 기사에게 막말을 한 거죠. 자, 막말을 했는데 이 막말들이 사실은 술이 취했기 때문에 이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건 습관성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참지 못하는 기사의 행동. 네. 근데 이 기사의 행동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크고 무서운 위험한 범죄로서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0대의 딸 같은 그리고 40대 아버지 같은 이 두 사람이 정말 저로서는 사회적 문제로서 사실은 네.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술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단 말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잖아요. 뭐 그 영화 뭐예요? 그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 씨가 했던 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이 택시 회사 이 택시 일 해가지고 너 입에 풀칠을 하느냐? 아마 그런 뉘앙스로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 왜 그걸 당신이 신경 써요? 왜 걱정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한테.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기사를 읽고 나서 김기현 아나운서 뭐 누리꾼들의 반응도 뭐 그렇게
이 여성분한테 호의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난 이후에는요. 네, 택시기사가 폭행을 하고 감금을 한 것은 범죄죠. 예, 잘못된 행동인데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 물론 이 택시기사가 잘못은 했지만 이 어린 10대 여성이 40대 택시기사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부모와 같이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사실상 이 범죄 이제 피해자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이 네. 여성이 누리꾼들은 어쨌든 이 사건의 전말을 접하고서 네.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밥상머리 교육 얘기를 뭐 뉴스파이터 기회 되면 늘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판결은 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하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있어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보세요. 아무리 10대 시쳇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10대 미성년 19살입니다.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19살, 20대도 안 됐어요.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비하, 이런 모욕감을 받았을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겠지만 보세요. 이 택시기사가 행동을 저지를 때 사용한 게 보세요. 청테이프, 그리고 흉기. 이걸 택시기사가 왜 갖고 다닙니까? 네. 그게 이상하시죠? 네. 저도 이상합니다. 그리고요, 청테이프, 흉기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누리꾼들은 그게 커터칼일 수도 있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흉기 자체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의문스럽지만 행동 자체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게 화가 났을 때는 보통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그 앞에서 실현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으슥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청테이프로 손을 묶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보통 화가 난다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행동에 있어서 다른 범죄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의심이 되는 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 일을 당하셨던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당신도 그때 내 입장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어봐. 지금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겠어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때 상황을 참을인자 세계면 뭐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그냥 어린 승객이 그런 말을 하면 손님 입이 조금 거치시네요. 제가 대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릴 테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시 보인 행동이 글쎄요. 그냥 격분해서 벌인 행동이라 보기에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근데 왜 이걸 재판부는 조금 간과했나요? 아니면 이걸 어떤 이유로 재판에 참작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아서 이제 나와 있는 언론 보도만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테이프와 뭐 흉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것에 대한 어떤 범의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보통 그렇게 그것이 다른 범죄의 의도라고 한다면 이미 결박된 상태이고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한 상태에서는 예를 들면 금전을 뺏으려는 시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성범죄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고 단순히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식의 위협을 한 것 같아요. 너 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살 수 없을 것이다라는 위협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부는 봤을 때 이러한 우발적인 범행에 있었던 모욕적인 동기가 있고 네. 이 동기로 인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동기 물론 굉장히 과합니다. 과한 네. 행동이긴 한데 그 다른 것들은 없이 끝났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특수 중강금 치상까지만 본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 택시기사분께서는 정말 느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셨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셨다라고 한다면 특수 중강금 치상도 굉장히 중한 형인데 네. 법원에서는 동기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끝내줬습니다만 네.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고 더 끔찍했던 본인의 전과가 생길 수도 있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참을 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또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전후 또 과정을 재판부가 꼼꼼하게 참작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